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비즈니스의 시작은 기획에서 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그 기획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건데 그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내야 하고, 고객의 성향, 니즈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그들에게 제대로 이걸 전달을 해야 하고, 또 그 중간중간 트렌드를 또 재빠르게 읽어내는 노하우도 필요하고요. 오늘 그래서 준비한 책은 기획자의 사전이라는 책입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에서 Z세대 트렌드를 함께 읽어주시는 네. 그런 코너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정은우 센터장님이 Z세대 트렌드만 팔로우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고맙습니다. 기획, 네. 어떤 뭐 컨설팅 네. 이런 쪽으로 더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트렌드나 뭐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저희는 더 중요한 일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의뢰 받기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작가님이 네. 정은우 센터장님의 본 직업의 의미를 처음 알았다. 아, 네. 뭐 지금이라도 알면 됐습니다. 또 근데 그 트렌드 이야기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기획자라고 하면 뭔가를 기획하는 네.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렇죠. 좀 정의를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저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게 기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광고 기획이다, 상품 기획이다, 뭐 웹 기획이다, 영상 기획이다, 뭐 뮤지컬 기획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또 하다못해 대학생들이 공모전을 하나만 해도 기획서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쵸. 이제 사실 그 기획이라는 말을 제대로 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타선에 젖어서 쓰고 있다. 약간 요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말들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안다라는 걸 가정하고 쓰는 말들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간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말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막상 정의 내리면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뭐 AGI니 이런 말들은 정의가 분명히 내릴 수 있는데, 가령 뭐 오른쪽이다, 시간이다, 기획이다, 가족이다, 이런 말들은 저희가 막상 정의 내리려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생각해보지 않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획도 사실은 저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그 기획과 계획의 차이를 좀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좀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만약에 대학생들이 방학을 한다라고 하면 방학 계획 세운다 그러지 방학 기획한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시간 계획표 네. 쓴다고 하죠. 그리고 가령 뭐 직장인들이 휴가 계획 세운다 그러지 휴가 기획한다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네네. 네. 왜 그럼 우리는 어떨 땐 계획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쓰고 어떨 땐 기획이라는 말을 그때는 쓰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방학 계획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학교가 방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방학을 하기로 한국의 대학들은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합의한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계획이 되는 거죠. 방학을 몇 개월 주면 좋을까? 아니면 뭐 얼마나 쉬는 게 좋을까? 다 쉬는 게 좋을까? 교직원들은 어떻게 할까? 뭐 그때부터는 계획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대학이 학생들이 학기 중에 쉬는 제도가 없었어.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 쉬는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 일단 먼저 필요한 거죠. 네. 그때는 기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기획을 방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뒤부터는 모든 게 계획이 되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기획과 계획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과정까지 가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지만 바로 그 의사결정까지 가는 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획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 의사결정하기까지의 문서라고 생각하면 되고, 좀 더 크게 설명드리면 기획은 누군가가 의사결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는 기획이라는 거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사실은 쓰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여부에 따르는 큰 틀의 결정부터 계획을 세우고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들. 흔히 이제 기획
기획자를 어떤 컨셉을 잡는 사람이라고도 그렇죠. 표현을 합니다. 네. 사실 그게 또 가장 빠르게 사람들에게 먹히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카페는 네. 우리는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공간을 파는 곳입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상징성을 뽑아내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제3의 공간, 우리는 공간을 판다. 이게 스타벅스가 했던 말이고,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초록색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떠올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그 로고를 잘 들여다보시면 스타벅스 전체 매장도 마찬가지지만 스타벅스는 전체 매장에서 초록색이 5%가 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 하면 초록색을 먼저 떠올린단 말이죠. 인테리어는 사실상 초록색이 거의 없고 거의 없죠. 마크만.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크 안에서도 사실은 초록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네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흰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이 어떤 기획에서는 내가 그냥 나는 초록색이야, 나는 공간을 파는 곳이야, 나는 뭐 이런 강점이 있어, 이게 아니라 타인이 그렇게 떠올려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기획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획이라는 거는 타인의 관여가 들어가는 일이다라는 걸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디자인 재미 느끼고 흥미 느껴서 만드는 거는 사실 타인의 평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100개 20개 만들어도 되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사업을 성공해야 되고 비즈니스를 뭔가 일가를 이뤄야 되고 브랜드를 성공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타인이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김연아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그 파이널에서의 표정과 그리고 금메달을 따고 나서 홀가분 할 때의 그 갈라쇼를 할 때 표정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네. 타인의 관여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큰 압박감을 주는가를 사실은 알 수가 있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게 일이라는 게 타인의 관여가 들어가는 일이고, 이 기획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타인의 관여가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앞서 이제 그런 이 초록색 떠올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획이라는 게 결국 타인의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일어나게 만들 수 그쵸.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애플은 감성이다, 뭐 독일차는 고급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브랜드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우리는 감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타인이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는 감성적이고 이 브랜드는 고급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퍼스널 브랜드랑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저는 이런 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유능하다라고 해도 타인의 인정이 관여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브랜딩 될 수가 없는 거죠. 조직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래서 이 브랜드 컨셉트라는 것도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그렇게 떠올려주고 타인이 결정해 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도 역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기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게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제일 네. 어렵죠.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네. 타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 근데 이게 저희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네. 어렵긴 하지만 이게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끊임없이. 들면 아이를 키우셔서 알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엄마 아빠 좀 잘 설득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좀 갖고 싶은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오던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 방송을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할 것인가. 맞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어떤 혹하는 문구, 네. 이사여구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또 뺏을 수만은 없고, 네, 기획자는 이제 어떤 종합적인 사고, 맞습니다. 종합적인 경험, 판단도 되게 중요할 네. 텐데, 기획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건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제가 어느 제약회사 광고를 이렇게 만들 때였어요. 네. 제약회사 광고를 만들 때였는데, 이제 뭐 여러저런 이런 아이디어 회의를 막 하다가 기획회의 중에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이 친구는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 살고 있고, 어머님이 이제 울산에 혼자 살고 계시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늘 이제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지방에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늘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늘 카톡을 보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딸이 아무리 그렇게 카톡을 보내도 어머니 이제 딸 잔소리라고만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지난 여름에 자기 건강검진 받겠다고 카톡이 왔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딸은 덜컥 걱정이 되잖아요. 엄마 몸 어디 안 좋은가?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임영웅이 받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끝. 임영웅, 네. 임영웅 해야죠, 영웅 그러면. 시대에서 받으라고 했다라는 그럼 걸. 해야지. 네. 근데 이게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그래서 그 막 건강보험공단에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을 추동하는 힘이 엉뚱한 곳에서 발현되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늘 볼 줄 아는 게 이 기획자의 마음인데,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뭐 그쵸. 탕후루가 유행한다, MBTI가 유행한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현상이고 분명히 그걸 추동하는 힘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꼽자면, 저는 그 추동하는 힘을 꼽는 거, 그런 것들도, 그 추동하는 힘을 보는 거, 그걸 보는 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가령 그런 거죠. MBTI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MBTI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MBTI라는 게 70년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개발이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왜 지금의 20대들이, 미국도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만, 네. 특히 그리고 50대도 60대도 아니고 젊은 20대들 세대, 2030 예. 세대들만 MBTI를 이렇게 열광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MBTI가 유행하니까 MBTI 티셔츠 만들어, MBTI 맥주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왜 이 MBTI가 지금 이 순간에 유행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코로나 시기에 유행을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는 격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커뮤니티에 대한 욕망은 인간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내가 사는 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에 대한 욕망은 모두에게 다 있는데, 이런 게 코로나 시기에 제거가 되다 보니까 디지털 상에서 이 방법을 젊은 친구들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욕망들은 결국에는 MBTI가 유행한다라기보다는, 인간에게는 코로나 시기에 이 커뮤니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커졌었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기획을 하더라도, 어떤 비슷한 심리 테스트를 만들더라도 이 공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그 합니다. 근원을 네. 들여다보려고 하는, 파악해보려고 네. 하는 또 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될 테고, 맞습니다. 트렌드가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욕망을, 그렇죠. 욕망이 아니라 그걸 추동하는 힘을, 맞습니다. 사실 그게 또 쉽지는 않아요. 많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대학교에 수업 갔다가 퀴즈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MBTI를 염두에 두고, 이게 한 만들어진 지 80년 정도 됐는데, 요즘 20대들이 이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이게 2차 대전 시기에 만들어진 거다. 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핵폭탄 이러는 거예요. 2차 대전 시기에 그래서 재미없나요? 아무튼 그래도 2차 대전 시기에 만들어진 건 맞는데, 요즘 20대가 열광하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고,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추동하는 힘 앞에 욕망이 있고, 욕망 앞에는 이제 트렌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부터 우리가 또 한번 읽는 방법을 그렇죠. 배워야 되잖아요. 네네네. 트렌드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또 유행이랑은 좀 다르다고도 하고, 네네. 늘 새로운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게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변할 거야. 예를 들면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사실 그거는 정답이긴 하죠. 네. 정답이긴 하지만 굉장히 뻔한 정답이고, 이걸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있고, 이 트렌드는 이런 세상을 불러올 것이야 라는 그 마음을 약간 내려놓고 다른 관점으로 트렌드를 보는 것도 사실 인사이트나 욕망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제과업체가 스마트폰 때문에 껌 산업을 좀 이제 축소하겠다, 혹은 철수하겠다라는 제과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때문에 네. 껌 산업이 축소된다. 네. 그러니까 껌 자체가 이제 심심풀이 때문에 이제 많이 씹던 것들인데, 이제 심심할 틈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껌 산업이 축소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아시겠지만 껌이라는 게 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그냥 발견되는 거잖아요. 예. 계산하다가 발견되고, 그렇죠. 그래, 껌 사야지 하고 일부러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계산하기 직전까지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견될 확률이 굉장히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껌이 비전이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젤리 뭐 이런 걸로 다들 변하고 있는 거고. 계산대 밑에 있는 껌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계산대 스마트폰을 하고 밑에까지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네.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반려견 연구소장님께서 하신 말인데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개물림 사고가 또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이렇게 길 가다 보면 다들 스마트폰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쵸. 길에서. 왜 스몬비라고 스몬비라고 하죠. 스마트폰 보는 좀비. 맞습니다. 근데 개들은 스마트폰에 푹 빠진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 키우는 인구는 거의 지금 경기도민보다 많거든요. 그럼에도 개물림 사고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트렌드가 어떤 세상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어떤 트렌드가 도입이 됐을 때 그 트렌드가 어떤 세상을 사실은 끝장낼 수도 있거든요. 뭔가를 줄어들게 만들고 축소시킬 수도 있는데 트렌드를 단순히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트렌드가 분명히 도입이 되면 어떤 트렌드나 어떤 경향성은 분명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기획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케터들이나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내 브랜드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브랜드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가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를 늘 새로운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대학내 Z세대 트렌드북에도 썼지만 불교가 Z세대들한테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불교 박람회에서 막 유행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만한 그 자빠진 쥐라는 그 도자기 인형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자빠진 쥐. 네.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힐링되고 아무튼 뭐 그런 건데 그게 출시된 지가 13년 정도 됐어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이번 박람회의 최고의 히트 상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대가 다시 소환을 한 거거든요. 네. 트렌드가 뭔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무조건 어떤 트렌드는 새롭게 등장한 것들이 이끌어 간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시대가 불러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연이나 이런 데서도 늘 하는 말이지만 이제 요즘 셀카봉들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요즘 네. 이제 뭐 집회 같은 데도 보면 셀카봉 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데 이게 셀카봉이 언제 나왔냐면 셀카봉이 특허가 처음 나왔던 게 1983년도거든요. 네, 한 일본인이 이제 이 셀카봉에 특허를 냈었어요. 뭐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없던 시절부터. 없던 시절이죠. 아니, 휴대전화가 필름 거의 카메라, 없던 시절부터. 네네네, 필름 카메라 시절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찍은 사진을 내가 바로 확인할 수도 없고 뭐 원격 되긴 하지만 내가 사진 확인할 수도 없고 카메라도 무겁고 그렇죠. 예,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20년 정도 지나서 특허권이 만료가 돼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가 한 캐나다 사람이 다시 이거를 살려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이디어를 다시 불러낸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트렌드라는 게 무조건 남들이 하지 않는 지금의 새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사실 어떤 좋은 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시 불러올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할 네, 네. 수도 있는 거고요. 정은호 센터장님이 야구 엄청 좋아하신다고요. 아, 맞습니다. 원정 경기까지 다 보러 다니고. 네, 그렇죠. 네. 야구를 통해서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 종목이 좀 흥미진진해서가 가장 첫 번째긴 하겠지만 인류가 즐기는 다양한 구기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구기 종목 중에 그 형태나 규칙을 굉장히 많이 바꿔온 게 사실은 야구인데 저는 거기에도 이 기획적 요소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팬들이 더 재밌게 느낄까? 이 스포츠를. 그래서 이 규칙이 바뀌는 순간들을 보면 늘 흥행이 좀 잘 안 될 때 늘 네. 규칙을 바꿔왔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예를 들면 타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할 때는 투수를 좀 유리하게 규칙을 바꾼다거나 투수 마운드를 좀 높인다거나 그리고 투수가 일방적으로 유리할 때 그래 타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할 때는 마운드를 좀 멀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밸런스를 맞추고 불확실성이 계속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야구의 사실은 발전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스포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그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올해 기념비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뭐냐면 20대들은 연고 기반으로 프로야구의 응원팀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부산 사람이니까 롯데, 대전 사람이니까 한화 이게 아니라 친구가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삼성을 응원하고 친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NC를 응원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봤을 때 이게 연고 기반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펜과 펜 사이에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1+1으로 관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는 게 앞으로의 어떤 구단의 충성 팬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인사이트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세대에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고 맞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도 이제 키워드로 나오는데요. 네, 기획자의 사전이라는 책 네.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읽어보고 있고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면 Z세대 트렌드 이슈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정은우 센터장님하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방송에서도 그쵸. 이야기를 하는 네, 건데 네. 이 안에서도 뭔가 근원적인 욕망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렇습니다. 2025년을 상징하는 주제부터 열어볼 수 있을까요? 네, Z세대 트렌드.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가장 타이틀로 엮었던 거는 포지티브 모멘텀이라는 포지티브 모멘텀? 거였어요. 네네. 말이 좀 어려운데. 포지티브 모멘텀이라는 게 뭐 말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다양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이야기하는 뭐 럭키비키라든지 원형적 사고, 예,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데도 이거를 그래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라든지 요즘도 아니죠. 조금 그 지나고 나서 뭐 그 손흥민적 사고라 그래서 흥민적 사고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잔디가 나빠? 좋다고 생각해. 약간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펠리컨적 사고라 그래서 도저히 내가 삼킬 수 없는 것들을 한번 해본, 예, 그건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도전 정신이 있다. 약간 이렇게 도전 정신 있는 사람을 비웃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이 이제 포지티브 모멘텀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AI GPT 같은 것들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서 내가 내가 어떤 네거티브한 말을 하던 간에 긍정적으로 변환해줘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긍정화의 작업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포지티브 모멘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좀 시대상이 밝고 명랑하고 희망차고 그래서일까요? 아니면 좀 혼돈의 시대, 불안한 시대여서 더 역으로 긍정적인 사고가 더 필요해서 그렇게 또 반응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어쨌든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현상을 보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통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흘러간 어떤 시간의 어떤 타임라인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이생망이라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아니면 더 예전에는 뭐 흑수저 금수저 같은 계급론들 뭐 이런 것들의 각자 도생까지도 흘러가면은 약간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쵸. 네. 요런 것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긍정화되는 어떤 발화로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내 통제 바깥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한 2, 3년 전에는 감염병이 그랬고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은 뭐 그런 국제 분쟁이나 이런 거에 따른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 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자기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프로야구도 말씀드렸지만 가까운 관계의 이야기들만 굉장히 신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비용을 0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떡볶이를 하나 시켜 먹더라도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리뷰를 볼 때도 높은 평점은 광고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낮은 평점부터 보는 그런 추세들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좀 주체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네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또 본질을 나 스스로 꿰뚫어 보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앞에서도 그 트렌드를 볼 때도 그 욕망 또 추동하는 힘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본질을 맞습니다. 보려고 하는 거고 네. 자기 보존도 주목해야 한다고. 자기 보존 네네. 어떤 의미예요 이거? 이게 자기 보존이라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저속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지키고 가꾸고 싶다라는 건데 그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렌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인간의 욕망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건강하고 싶다, 뭐 부자 되고 싶다, 뭐 사생활 지키고 싶다, 자아 실현하고 싶다 이런 욕망들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발현하는 모습들이 좀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기 보존의 욕망 같은 것들도 저는 사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나로 우뚝 서고 싶다라거나 자기 선명성에 대한 욕망은 세대 불문하고 저는 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건강하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망은 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 뭐 가장 재밌는 이야기보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뭘까라고 했을 때 편집장님 뭐세요?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네. 뭐 그날의 이슈 같은 거? 빵빵 터졌을 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단톡방에서 제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본인의 이야기, 네, 나랑 그러니까, 관련된 거. 그러니까 재밌다기보다는 그게 가장 집중이 되죠, 사실. 어떻게 그쵸, 보면. 신경 쓰이죠. 신경이 쓰이고 어떻게 이야기하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면 이 욕망들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발현되는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고 우리는 그걸 트렌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속노화다라고 하면 이 자기 보존과 자기 선명성이 좀 곁들여지는 건데, 예전에 빅데이터를 보면 저속노화라고 했을 때 안티에이징이 많이 검색이 됐었어요. 뭐 피부과, 그런 화장품들, 코스메틱 제품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검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 식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왜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늙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고, 이게 뷰티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아예 일상의 영역으로 좀 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보존의 욕망은 늘 있는데 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 Z세대를 흔히 개인주의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네. 오히려 올해 트렌드에는 연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아까 그 야구팀을 응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건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저도 이제 KBS에서 트렌드 팔로우를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모든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Z세대는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트렌드 중에서 하나의, 그 Z세대 하나의 경향성일 뿐이다라는 거를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통 Z세대에 대해서 가장 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그 각자 도생의 시대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편견인데, 개인적인 어떤 욕망만 많이 추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사회에 좀 많이 있고, 실제로 이 Z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부상조인지 모를 뿐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 말 자체나 연대라는 말을 잘 모를 뿐이지, 실제로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젊은 1인 가구들 중에 고양이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고양이들은 강아지처럼 이렇게 산책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또 어쨌든 돌봐주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끼리 방문탕묘라고 해서 같이 또 고양이를 돌봐주는 연대를 하기도 하고, 또 가령 예를 들면 야구 이야기 드렸었는데, 야구장에서 갑자기 뭐 자기가 이제 생리를 시작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대를 구한다라고 트위터에만 올리면 화장실에 정말 생리대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걸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연대인지 모를 뿐인 이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이제 SNS 세대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SNS상에서 연대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가진 어떤 사적인 이야기가 커뮤니티를 위한 악요가 되는 역할들을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들이 연대를 일으키는 그런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지 않고 있나,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트렌드, 네. 특히 이제 Z세대 중심으로 뭐 앞에서 포지티브 모멘텀, 자기 보존, 또 인지적인 연대 이야기해 주셨고, 낭만 리부트라는 것도 있어요? 네. 낭만 리부트라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늘 이제 요즘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구지데이라 그래서 굳이 조개구이 먹으러 을왕리까지 가고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롭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낭만이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요 현상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낭만 추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없던 현상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현학적으로 넘어가면 마샬 맥루한이라는 그 미디어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이분이 그 미디어에 의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학부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면 과거의 것이 아름다운 예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마샬 맥루한이라는 양반이. 그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 그 이전까지는 정보 전달의 수단이었던 그림이 네. 예술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리고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도래하면 그 이전의 중세나 근대는 다 예술이 돼버리고 낭만이 되어버린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세대도 발현될 뿐인 거죠. 요즘엔 거의 뭐 분초 단위로 이게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요즘 뭐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AI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역으로 아예 그 낭만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는 거고, 요즘 최근에 그 풍양고라는 유튜브 컨텐츠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행 컨텐츠거든요. 네. 여행 컨텐츠인데 그 여행 컨텐츠가 이런 식입니다. 구글맵 없이 여행하기, 뭐 어플 없이 여행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행의 조력을 받던 것들을 다 없이 한번 해보자. 그 시골 여행을 하거나 이랬을 때 GPS나 뭐 로밍 없이 한번 여행해보기,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저는 그 시절이 재밌다고, 변화하고 있는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또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새로운 시도, 네네.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지나고 보면 또 예술이 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낭만 리부트라는 네. 게 또 다시 또 떠오르는 트렌드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네. 기획자의 단어입니다. 기획자의 단어. 사실 이 책 제목이 기획자의 사전. 맞습니다. 인데 거의 네. 뭐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를 뽑아낸다라는 것 자체도 좀 쉽지 않은 일 같거든요. 특히 뭐 네네. 회의를 통해서 뭐 이렇게 찾아냅니까? 숙제를 줍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그 빅데이터라든지 같이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뭐 조직 내부적으로는 트렌드 그룹 같은 것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각각 이제 뭐 시내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채굴하고 캠퍼스에서 있었던 일을 채굴하곤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일단 이거를 미리 파악하고 전망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그 자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뭐다,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트렌드 이전에 좀 이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읽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늘 저희 구성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1인 가구로 살고, 그리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는데 커다란 이 세탁기나 냉장고나 건조기나 TV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걸 큰 돈 들여서 구매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이사할 때 늘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매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 지금 이 대형 가전업체, 전자업체에서 나오는 게 구독 가전 서비스거든요. 예. 그게 핵심 타겟이 1인 가정입니다. 근데 예, 이사나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구독 가전이 덜렁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그 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획자나 마케터나 어떤 일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트렌드를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트렌드 이전에 어떤 질문이 있고 지금 세상에 어떤 질문이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읽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딱히 Z세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Z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를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도 같이 조사를 하는데, 최근에 흥미로웠던 게 이제 가치관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이슈가 뭐예요? 라고 이제 저희가 여쭤봤는데, 네. 기성세대 분들, 그러니까 X세대나 86세대 분들이시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Z세대 분들은 놀랍게도 뭐가 높게 나타났냐면 인권과 평등이 높게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정규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나의 권리,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와 다른 배움을 해오던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가치관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들이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도 이게 맞아? 라고 하는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케팅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느 라면 업체에서 이야기했던 사나이 울리는 그 라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안 쓴단 말이죠. 인생 울리는 신라면으로 바꿨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그 이온 음료 업체에서 늘 청순을 강조를 하고, 그쵸, 그쵸. 네. 근데 그 말을 안 써요. 네. 그리고 청춘이라는 말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세상에 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누군가의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렇게 판정에 편향이 들어가는 심판이 계속 인간이 심판을 보는 게 맞아? 라고 하면
프로야구도 ABS 같은 걸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한다라거나 분명히 누군가의 요구와 질문이 있고 그거에 따른 응답을 사실은 트렌드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를 미리 파악할 때 중요한 건 그 질문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어떤 형태로도 뭔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지금 트렌드는 이전에 이 질문이 있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식의 변화에 따라서 네네. 그것이 또 질문으로 떠오르기도 하는 거고 네. 또 기획자는 그것을 잘 읽어내야 하는 거고 네, 항상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또 달고 살아야겠네요. 네,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찰력, 그래서 그걸 이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네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음. 읽어내는 힘. 뭐 예를 들면은 반값 택배라든지 네네. 지하철의 짐칸도 그냥 쳐다보지를 않으신다고요. 맞습니다. 지하철의 짐칸을 그냥 쳐다보지 않는다라기보다 음. 늘 저건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서야 이제 보이는 게 있는 거죠. 비록 스님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하철 짐칸 위에다가 뭐 가방이나 신문 올려놓던 자리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죠. 선반이 없어졌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갑자기 없어졌지라고 기획자를 꿈꾸시는 분들은 한번 보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하철 공사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뭐 미관상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하철의 운영 적자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배낭이나 이런 것들을 짐을 올려놓게 되면 특히 짐칸에 그 선반이나 이런 게 있게 되면 광고가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제가 광고주라도 거기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광고가 줄게 되고 적자폭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선반을 없애게 되는 그런 경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까 그 반값 택배 말씀하셨는데 반값 택배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가장 열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2030 여성들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여성분들. 그분들이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1,000원, 1,500원 아끼려는 그런 이유도 있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죠. 근데 반값 택배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보면 좀 번거롭거든요. 그걸 모든 택배회사와 모든 편의점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집 주변에 편의점이 없으면 좀 걸어 나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인 가구 여성들이 왜 이렇게 반값 택배를 이용을 할까라고 했을 때 내 주소가 노출되지 않는 겁니다. 이 반값 택배를 이용을 하게 되면. 편의점에서 보내고 편의점에서 받고. 수령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재무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의 욕망도 어느 정도는 포개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제 그 이번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였지만 남자 100m 결승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거의 하계올림픽의 하이라이트처럼 이제 이야기 되잖아요. 네. 근데 하계올림픽에서 남자 100m 결승이라는 종목이 도입된 이래 결승전에서 1등과 꼴찌가 0.1초 이상 차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필터를 다 거쳐서 검증되고 검증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지막 관문에서는 그 사람들의 역량이라는 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차이라는 게 크지 않고 다 대동소이하고 비슷비슷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걸 가르는 힘이 저는 통찰력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현상을 볼 때 누군가는 그게 설령 좀 성글더라도 자기의 이야기를 좀 만들 줄 아는 사람들.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로, 자기만의 시선으로. 맞습니다. 그게 또 자기만의 전략이 네. 되는 거고요. 네. 또 기획자한테는 의심이라는 단어도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호기심과는 좀 다르게 누군가가 너무 지당하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까 아무 의심하지 않고 지당하게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지당하게 이야기하는 단어에 과연 그럴까라고 한번 물어보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콜포비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전화하는 거 너무 무서워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 원인으로 대부분이 뭐 SNS 문화 때문이다, 아니면 뭐 텍스트 문화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다, DM 보내고 뭐 이런 거에 익숙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전화라는 게 굉장히 불평등한 미디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불평등한 네,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김 대리한테 전화를 한다고 해볼게요. 네.
부장님은 할 말이 다 끝났어요, 이미. 예. 그리고 듣고 싶은 말도 이미 있어요. 음. 그리고 요청사항도 다 정리된 상태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전화를 받는 김대리나 박사원 입장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아무 준비 안 돼 있는데. 도대체 부장님이 나한테 왜 전화했고, 그리고 전화라는 특성은 뭔가 요청했을 때 바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리고 내 상관이기 때문에 음. 내가 이거를 리액션에 따라서 내가 평가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게. 그리고 정보의 양이 불평등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전화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정보의 불평등과 불확실성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이 전화라는 미디어가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쇠락할 것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상명하복 관계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들은 SNS 미디어나 텍스트 미디어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한 정보 관계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전화 그 자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박명수 씨 나오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네.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네. 거기에 윤종신 씨가 출연을 해가지고 박명수 씨가 물어봐요. 그 젊은 친구들 데뷔시킬 때 곡 선정을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요. 윤종신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곡을 가져온대요. 한 10곡 정도 가지고 오면 자기가 딱 들어본대요. 윤종신 씨가 들어봐서 6번 곡과 7번 곡이 자기가 듣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돌, 그 데뷔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야, 6번 곡, 7번 곡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너는 6번 곡, 7번 곡을 밀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윤종신 씨 나이대에 듣기 좋은 곡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희들의 팬들은 나 같은 세대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은 곡들을 밀지 마.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의심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획자로서의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네. 이게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같은 거죠. 메타인지도 맞습니다. 네, 되게 네.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좀 편향된 데 또 빠져서도 안 되는 거고. 네. 사실 전화도 마찬가지네요. 정보의 불확실성, 정보의 불평등이 불편한 거지.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전화하는 거에 뭐 1시간, 2시간도 붙잡고 있을 수 그렇죠. 있는 건데. 예. 그렇죠. 또 요즘 특히 이제 의심이 가는, 요건 네.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트렌드는 뭐가 있을까요? 트렌드라기보다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의심 없이 쓰는 말들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령 선한 영향력 같은 말들이 사실은 저는 좀 그렇게 의심이 가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좀 의심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네. 영향력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타인에게, 예를 들면 제가 이대호 기자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선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도대로 누군가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냥 내가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건데,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누군가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 그게 개인이 발화해도 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내가 선하다라는 건 내가 평가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타인이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 영역인 거지, 나는 선해라고 내가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인 건데, 저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짐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말이 다소 위험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최근에 어떤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다 각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사실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본인의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걸 수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뭐 홍보라든지 네네. 수익을 추구한다라든지. 그렇죠. 네. 사실은 좀 그런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때로는 불편할 수도 맞습니다. 있어서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등속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합니다. 네. 같은 속도로 쭉 가는 겁니까? 같은 속도로 쭉 간다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최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해 이제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금메달을 하나 따냈어요. 그러니까 20여 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금메달을 못 땄냐라고 했을 때 중국이 통곡의 벽이었기 때문에 사실 금메달을 못 땄었는데, 네. 단체전에서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가 그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단체전에서 안세영 선수 인터뷰를 할 때 기자가 물어봐요. 안세영 선수 계속 세계 랭킹 1위 천이페이 선수한테 계속 졌었는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에서도 졌었거든요. 졌었는데 어떻게
이기게 됐냐?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심지어 거기 홈그라운드인데 네. 라고 물어봤는데 안세영 선수가 그냥 깊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면서 배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고 최근에 그 Z세대 친구들 중에서 일 잘하는 친구들한테서도 늘 나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는 게 내 삶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밑절미 삼아서 내가 뭔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따로 있어 라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러니까 실패와 삶을 분리할 줄 아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과정이 어떤 그 등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실패한다고 골짜기로 빠지지도 않고 이게 그냥 내가 가야 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어떤 삶이나 커리어를 약간 그 어딘가에 올라야 되는 과정으로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기 목표까지 올라야지. 그러니까 어떤 계곡처럼 보는 거죠. 내가 저기를 올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삶은 늘 좀 서럽거든요. 못 오를 수도 있고, 오른 다음에는 무조건 그렇죠. 내려와야 되고. 많이 올라갔는데 그쵸. 내가 목표로 한 정점이 아니면 왠지 패자가 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늘 요즘에는 차라리 등속으로 보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를 더 많이 이루게 되던가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시 그 야구 이야기인데 신인 선수들을 뽑는 방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신인들을 보냐면 네. 뭐 물론 기량이 월등한 친구들이야 상위 라운드에서 지명이 되지만 그 밑에 고만고만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보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고등학생이죠.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팀을 구원해내는 친구들을 주로 봤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신인들을 보고 있냐면 위기 상황에 올라와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팀 구원에 실패하는 친구들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웃으면서 운동장에 다시 나오는 친구를 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를 네. 수도 있고, 그거 뭐 등속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프로에 갔을 때 팀도 우승시키고 신인왕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등속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배울 게 참 많습니다. 네. 요런 게 이제 실전에 적용된 사례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요게 이제 실전에 적용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꼭 이 방식으로만 흐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스마트폰이 등장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자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너무 당연한 결론으로 빠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닌텐도 같은 광고를 보시면 성인 남성과 아이가 나와서 게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빠가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면 삼촌이거든요. 네. 같이 게임하는 성인 남성이 삼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기는 삼촌이 사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런 광고가 왜 나왔냐면 저출생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저출생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든 자원들이 아이 하나에 모두 모이는 겁니다. 요즘에 가족결합 상품들도 보면 전부 고모까지 다 확장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걸 보는 눈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라든지 뭐 텍스트로만 응답을 받아가지고는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소주 네이밍과 이런 브랜드를 런칭할 때의 이야기인데,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친구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궁금해하게 되면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새로운 소주 브랜드를 하나 보시면 거기에 257이라는 되게 의미 없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이 숫자가 왜 들어가 있지라고 해서 구글링 같은 것들을 많이 한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네이밍을 할 때 그 숫자를 왜 넣었냐면 사실 그게 별 의미 없는 숫자고 그냥 그 소주 만드는 공장 직원인데, 그걸 왜 넣었냐면 어떤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 신제품을 보고 이 신제품 패키지에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이걸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건 텍스트라든지 숫자를 물어봐서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물어봐서는 알 수 없는 건데, 그냥 너가 최근에 있었던 술자리 중에 가장 즐거웠던 사진을 그냥 보내줘 라고 이미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떤 일상의 맥락 속에서 제품이 놓이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자기들이 이걸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첩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술자리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패키지에서 저희는 이제 그 분석하는 거죠. 왜 이 패키지 모습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날까? 라고 보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얘네들은 모였을 때 수다를 떨 수 있는 장치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뭐 넣게 되는 그런 건 거죠. 그런 거 하나를 톡톡 건드리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기획자의 사전,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읽고 있는데요. 벌써 핵심 구절 네네. 하나를 저희가 또 부탁드릴 시간입니다. 네. 이 책에서 본인이 직접 꼽은 한 구절을 직접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기획은 직업이 아니라 상태다. 타깃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아이디어를 고민하면 그건 늘 기획자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 있는 한 우리는 모두 기획자다.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멈춘다면 그 순간 기획은 끝난다. 상태다. 네. 직업이 아니라 상태다. 이 구절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기획이라는 걸 어떤 특정 직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이 아니라 기획이라는 거는 타인과 관여된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청취자가 있는 PD님들, 작가님들, 그쵸. 그리고 모든 분들은 다 기획의 상태에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태도고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그 첫 단추부터 시작해야 기획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 구절을 먼저 골라봤습니다. 직장 생활 막 시작한 새내기도 그렇고 물론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식당 사장님도 그 메뉴판 하나 전단지 하나 만들 때도 다 기획이죠. 다 기획입니다. 네. 우리 인생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오늘은 기획자의 사전,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